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뉴런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인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그리고 신경의 신호가 이동하는 축삭돌기, 축삭돌기의 말단에서는 마지막에 신호가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한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 신호가 이동하는 부위, 신호를 전달하는 부위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축삭돌기에서 빠르게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마리집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뉴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뉴런, 연합을 하는 뉴런, 신호를 명령을 내리는 운동 뉴런, 이러한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뉴런의 구조와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 뉴런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흥분이라고 하는 신호가 전달을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책 몇 페이지죠? 60페이지와 워크북 16페이지를 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금 보시면 뉴런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떠한 전기적인 신호가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신호를 우리가 흥분의 전도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막전이라고 하는 것이 흥분의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막전이가 뭐고 이 막전이가 어떻게 되길래 흥분이 전도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하나의 테드 영상인데요. 제가 나중에 그 영상 주소를 여러분들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심장이라고 하는 것과 폐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와 형태만 봐도 뭘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은 펌핑하면서 혈액을 전달하는데, 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뭘 하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합니다. 뇌는 여러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뇌에 있는 뉴런에는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직접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을 보여줍니다. 티셔츠도 바퀴벌레 티셔츠를 입었죠. 이 바퀴벌레를 얼음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입니다. 그럼 얘가 저체온으로 인해서 마취가 됩니다. 마취가 된 이후에 이 바퀴벌레의 다리를 떼어내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 다리에는 감각하는 정보도 있고 운동하는 정보도 있어요. 여러분 다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리도 어떤 걸 느낄 수도 있고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의 털에는 주변에 어떤 무언가를 감지하는 감지가 있고, 이것이 뉴런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떼어내 가지고 네, 좀 징그럽긴 하지만 잘라내서 여기다 전극을 꽂을 겁니다. 전극을 꽂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저 실험 장치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꽂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소리와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아이패드에다가 꽂아가지고요. 신호를 보입니다. 보니까 지금 뭔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장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스파이크라고 보이는 부분이 뭔가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전기적인 현상, 갑작스럽게 전기적인 신호가 위로 탁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활동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활동전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는 이제 간거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적 신호를 줘볼 겁니다. 이 다리에다가 전기적 신호를 주게 되면 그 전기적 신호를 뇌의 신호로 착각한 다리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전극을 더 꽂고 음악을 틀 거예요. 그 음악이 이제 하나의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됩니다. 아이폰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이어폰으로 가게 되면 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리로 나게 되죠. 이것이 근육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자, 음악 소리를 주면 베이스음이 쿵쿵 울릴 때마다 다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 신호는 바로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된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신호 전달은 주되게 바로 이러한 전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주되게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 앨런 호지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앨런 호지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신경이 있는데 신경에서 과연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신경이라고 하는 세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연구하기 좀 힘들죠. 근데 운이 좋게도 이 생물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징어죠, 오징어. 오징어로부터 오징어의 신경이 저렇게 퍼져 있는데요. 이 오징어의 신경 중에 일부는 엄청나게 큰 신경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오징어를 딱 자른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하얀색 동그라미들이 엄청 여러 개 많죠. 작은 동그라미들도 다 신경이고요. 신경에 있는 축삭이고 거대한 엄청나게 큰 개도 신경의 축삭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축삭 중에 엄청나게 큰 게 있어서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했던 거죠. 오징어로부터 얻은 이 큰 축삭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이 축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안쪽에도 전극을 꽂고 바깥쪽에도 전극을 꽂아가지고 이 축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값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값이 나타났냐면 지금 바늘이 가르치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전위값이 측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전지 같은 거 1.5V죠? 1.5V짜리 건전지 양쪽에다가 딱 갖다 대면은 1.5V라고 하는 값이 뜰 거 아니에요. 건전지에서 1.5V라고 하는 값이 뜨는 이유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고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전위차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그 전위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1.5V라는 값으로 보여주는 거죠. 1.5V라고 하면 한 1500mV 정도 됩니다. 1500mV.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것은 건전지보다도 매우 미약하지만 어찌됐건 전압이 형성되어 있고 전압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가 흘러간다는 것을 전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과연 내 몸에서 어떤 것이 이동을 하길래 이러한 전류가 측정이 되는지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런이죠. 뉴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세포막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포막,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봤죠. 그래서 세포막을 쭉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포막에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쭉 깔려 있는데요. 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분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막 바깥쪽이 있고 막 안쪽이 있겠죠. 막 안쪽은 세포 안일 테고 막 바깥쪽은 세포 밖이겠죠. 그래서 이 뉴런의 세포막은 세포의 바깥쪽과 세포의 안쪽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에는 인지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은 저마다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 단백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면 회전문처럼 무언가를 한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구조가 조금씩 변하면서 어떤 물질을 한쪽으로 운반하는 것이 이들의 기능입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가만히 있는데 변할 리는 없겠죠. 어떠한 것이 작용할까요? 이러한 움직임에는 모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생명체의 에너지는 모두 다 ATP라고 하는 분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ATP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내보내지고 세포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세포 안쪽으로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 나트륨과 칼륨을 강제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내보내는 이 단백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쪽과 안쪽의 이온이 서로 농도가 달라지게 돼요. 당연히 안쪽은 칼륨이 많아지겠죠. 계속 안쪽에다 칼륨을 집어넣으니까. 반대로 바깥쪽은 어떻겠습니까?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아질까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렀죠. 확산. 그러면 세포에서 나트륨은 어느 방향으로 확산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확산하려고 하겠죠.
반면 칼륨은 어느 방향으로 확산할까요? 칼륨은 세포 안쪽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확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나트륨이나 칼륨 모두 물과 친한 친수성 물질이에요. 친수성 물질은 기름과 친한 인지질을 통해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이들이 이동하는 전문적인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동하는 전문적인 통로를 나트륨 통로 혹은 칼륨 통로라고 불러요.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이고 칼륨 통로는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ATP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열리고 닫히기만 해요. 열리고 닫히기만 하기 때문에 열리게 되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의 방향은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였어요. 근데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향은 나트륨은 안쪽으로 칼륨은 바깥쪽으로죠.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열기만 하면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죠. 에너지를 ATP를 쓸 거냐 ATP를 쓰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은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고 노란색은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해볼게요. 평상시에는 대부분의 통로들은 닫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로는 닫혀 있는데 아주 일부의 칼륨 통로만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온의 이동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의 이온의 이동은 거의 없고 칼륨만 조금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새어나가고 있겠죠. 칼륨이나 나트륨 모두 양이온입니다. 이 양이온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때 이것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반면 양이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양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고 얼마만큼 빠져나가는가 그 값을 보니까 아까 측정했죠? 70mV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약간 열린 칼륨 통로 때문에 마이너스 70mV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 세포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mV라는 것은 양이온이 한쪽으로 이동할 만큼 서로 차이가 나 있다 이런 뜻인데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나뉘어진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평상시 이때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아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를 휴지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휴지 상태에서의 전위를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때의 전위를 휴지 전위 혹은 휴지 막전이라고 하는 거죠. 분극, 평상시, 휴지,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주변의 빛도 자극이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뭐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온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자극이 신경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나트륨 통로가 대부분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나트륨이 이동하지 않았는데 나트륨 통로가 쫙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깥쪽에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양이온이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랬죠. 양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나트륨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70mV였던 막전이가 상승을 할 수 있어. 플러스로. 그래서 플러스로 상승을 해서 플러스 35mV가 될 때까지 30에서 35mV가 될 때까지 쭉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분극 상태였던 마이너스 70에서 갑작스럽게 쫙 튕겨서 플러스 3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존의 분극 상태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탈분극. 분극은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는 것. 탈분극은 마이너스 70mV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플러스 35까지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열렸던 나트륨 통로는 잠시 후에 닫히게 되고요.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서 다음 기능을 하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럼 나트륨 통로는 닫히니까 나트륨의 이동은 막 줄어드는데 칼륨 통로는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쫙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칼륨이
분국 상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게 되죠. 그러면 빠르게 또 다시 막전이는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빠져나가는데 이 이유 때문에 막전이는 빠르게 하강하게 돼요. 이때 하강할 때 마이너스 70mV까지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80mV까지 하강을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과분극 상태라고 해요. 분극보다 더 심하게 분극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열렸던 칼륨 통로가 다시 닫히면서 평상시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열린 칼륨 통로 닫히게 되면 마이너스 70mV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크게 네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평상시 상태,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린 상태, 잠시 후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린 상태, 마지막으로 칼륨 통로가 닫힌 상태. 각 과정이 일어날 때 어떠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평상시에는 분국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70mV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극을 받게 되면 갑작스럽게 탈분국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전이 상승이 일어나고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후에 재분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이제 이 칼륨 통로가 닫히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 분국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막전이가 상승했다가 빠르게 하강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활동전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활동전이의 결과 주변의 이온의 농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쪽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겠죠. 칼륨이 빠져나가면 바깥쪽에 칼륨의 농도가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보다는 이 나트륨이 옆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나트륨이 흘러가면서 이 주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한 지점에서 탈분국과 재분국이 반복되어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그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탈분국과 재분국이 일어나고요. 또 그 주변에서 탈분국과 재분국이 일어나요. 마치 하나의 어떤 일이 쓰러지게 되면 여기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어떤 현상과 비슷하죠? 바로 이 도미노라고 하는 현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면 이 축삭 돌기를 타고 모든 지점에서 연쇄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탈분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도미노가 다시 서는 것을 재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탈분국 된 다음에 재분국 돼서 원래대로 상태로 되고 또 다시 자극이 오면 탈분국 되고 뒤이어서 재분국 되면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말이 좀 빨랐는데요. 자, 이럴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죠. 뉴런에 있는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전도를 도와준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말려있는 부분은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절연체는 이온의 이동을 막아주는 거죠.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면 거기서 활동전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활동전이가 못 나타나니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을 생략하고 일부를 뛰어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구간을 점프해서 갖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전도와 구분지어서 마리집이 있을 때 일어나는 전도를 우리가 도약 전도라고 부릅니다. 반면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이렇게 모든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여러분들 발이 땅에 닿는 지점이 더 적죠. 천천히 걸어갈 때는 여러 지점을 밟고 가는데 우리가 점프해서 막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뛰어넘어서 가게 됩니다. 즉 속도는 마리집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빠르다. 여러분들 몸에 있는 뉴런 중에 마리집으로 감겨 있는 뉴런 중에 가장 빠른 것은 1초에 120m씩 신호를 전달합니다. 1초에 120m니까 여러분들 몸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도 거의 여러분들 키가 대략 한 2m라고 한다면 60분의 1초 만에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리집이 없는 뉴런 같은 경우는 거의 1초에 1m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느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지만 속도가 비약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뉴런의 대부분은 다
마리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부르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통로가 들어오고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다시 막전이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분극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해서 재분극이라고 부르고요. 재분극이 이루어지다가 끝에는 분극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부르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한 뉴런이 한 지점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이 쭉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불렀었죠. 한 지점에서 발생한 활동전이는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주변에서도 또다시 활동전이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활동전이가 이어져 나가는 현상, 이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워크북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에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불러요. 뭐 열의 전도 이런 거 물리 시간에 들어봤죠? 그죠? 뭐 이렇게 금속을 타고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부르죠. 뉴런의 세포막에서는 ATP를 이용해가지고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강제로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펌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물건을 위로 끌어올리는 걸 말해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펌프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와 같은 ATP를 이용해서 작동하게 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의 지속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바깥이 안쪽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생명체가 유지되는 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트륨은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습니다. 바깥쪽에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물론 들어오는데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다 바깥쪽으로 퍼나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고 항상 칼륨은 안쪽에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자, 나트륨 칼륨은 인지질 부분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전문적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 단백질을 통로라 부릅니다.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이, 칼륨 통로는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죠. 평상시에 안쪽은 마이너스로 바깥쪽은 플러스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부르고요. 이 분극 상태의 막전이를 측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70mV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막전이를 쉬고 있는 상태, 우리 휴식 시간이라는 말도 쓰죠. 휴지 전이, 휴지 막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sting potential이라고 불러서 쉬다, 이런 말이죠. rest. 자, 10번에 보면 휴지전이 상태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고요. 나중에 칼륨 통로가 열리죠. 이렇게 분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막전이가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실선이 먼저 확 상승하고 점선이 나중에 상승을 하죠. 막 투과도라는 Y축의 값이 있습니다. 막을 잘 통과하려면은 당연히 통로가 많이 열려야겠죠. 나트륨 통로가 칼륨 통로보다 먼저 열리고 더 급격하게 빠르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선이 바로 나트륨의 막 투과도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나트륨은 먼저 열리고 더 급격하게 열린다. 근데 뒤에 의해서 나트륨은 닫혀버리고 칼륨이 열리니까 나트륨과 칼륨이 어떤 순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는 탈분극, 재분극, 분극, 과분극까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활동전이가 한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축삭돌기를 타고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흥분의 전도, 이렇게 불렀었죠. 자, 왼쪽에 있는 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채워보세요. 굳이 뭐 여기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보면 지질 성분이 풍부한 마리집에는 마리집 자체가 여러 겹으로 감고 있기도 한데요. 이 겹겹이 자체가
지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지방 성분이 풍부하니까 이온의 이동을 더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전이는 어디에서만?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에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리집 부분을 생략하고 점프하듯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불렀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함께 해보기, 요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것이 여러분들 제가 중간고사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꼭 출제하도록 할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가는 뉴런 A와 B의 지점 P1, P2, P3가 적혀 있어요. P1과 P2 사이의 거리는 3cm이고 P2와 P3 사이의 거리도 3cm죠. 오른쪽에는 각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X축의 단위가 밀리세컨드거든요.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처음에 평상시에 0일 때는 당연히 분극 상태니까 마이너스 70mV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극을 딱 받은 후에는 탈분극과 재분극, 과분극과 분극 상태의 변화, 활동 전이가 나타나겠죠. 이때 보니까 시간이 1ms일 때는 마이너스 60mV예요. 시간이 2ms일 때는 플러스 30mV고 시간이 3ms일 때는 마이너스 80mV고 시간이 4ms가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P1에다가 자극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P1은 자극을 주자마자 1ms가 지나면 P1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2ms가 지나면 플러스 30이 될 테고 3ms가 지나면 마이너스 80, 4ms가 지나면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그건 A의 P1이나 B의 P1이나 모두 똑같죠. 근데 P2나 P3는 바로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흥분이 전도되어 와야지만이 활동 전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속도가 2예요. 2. 그러니까 3cm를 가는데 1.5ms가 걸리겠죠. B는 속도가 3입니다. 3이니까 이 구간을 가는데 3cm를 가는데 1ms면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와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P1에서는 1ms 후에는 마이너스 60, 2ms 후에는 플러스 30, 3ms 후에는 마이너스 80인데요. 지금 현재 P2로 가는데 A의 P1에서 P2로 가는데 B의 P1에서 P2로 가는데 서로 다른 시간이 걸리죠. A는 1.5ms가 걸리고 B는 1ms가 걸립니다. 그러면 1ms가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P2에는 흥분이 전도되기 전이겠죠. 그죠? P2에서는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P1은 1ms가 지났는데 P1에서 P2까지 1ms가 걸리니까 P2에서는 아직 활동 전이가 시작될 수 없으니 P2의 막전이는 1ms일 때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2ms일 때 어때 봅시다. 그럼 2ms는 당연히 플러스 30이겠죠? 양쪽 다 바로 활동 전이가 일어나니까 플러스 30이에요. 근데 P2까지는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아래쪽에는 1ms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이고 P2는 이제 활동 전이가 시작되고 1ms밖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시간이 2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1이니까 활동 전이가 진행된 시간은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P2의 막전이를 우리가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6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A에서는 어떨까요? A에서는 1.5ms가 걸리죠. 그러면 0.5ms만큼 활동 전이가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70 사이의 값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65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표를 직접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저기 각 시간이 1ms부터 5ms가 될 때 A의 P1, A의 P2, A의 P3, B의 P1, B의 P2, B의 P3의 막전이는 과연 얼마일지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채워봤으면 나중에 우리 학교 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내용들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교과서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는 막전이의 변화를 흥분이라고 부르는데, 흥분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이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에 의해서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 이온이 서로 달리 존재하는 것이 작동하는 원리인데요. 이것이 바깥쪽은 평상시에 플러스로, 안쪽은 평상시에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우리가 분극이라고 부르고, 분극 상태에서의 휴지 전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을 했다. 이렇게 수업을 했죠. 60페이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빼곡하게 적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 전에 59페이지였네요. 60페이지에 보면 나트륨이 이동하고 칼륨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로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통로는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공급 상태에서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갑작스러운 자극에 의해서 열리게 되면 탈분국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탈분국 현상 이후에 바로 재분국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는 열리기 때문이죠. 막전이가 휴전이까지 하강하는데, 이와 같은 재분국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분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활동전이라고 한다. 자, 61페이지 보면요. 61페이지 보면 한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그 상황에서 주변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한다. 자, 아래쪽에 보면 랑비의 결절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마리즘 유라는 전체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민마리즘 유라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전도 방식을 점프하는 전도, 도약 전도라고 부른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첫 번째 시간은 뉴런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흥분이 전도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흥분의 전도가 어디까지 될까요? 축삭이 끝까지 되겠죠?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어진 이 신호가 다른 뉴런 혹은 다른 세포로 신호가 전달이 되려면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분 정도 되었는데요. 이따가 우리 20분에 다시 20분 정도 휴식하고 20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른 반에서 연강 해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출석을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학번을 적어 놓으면 제가 출석 확인을 하는데 너무 뒤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20분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채팅창에다가 출석 확인을 하고 바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고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죠.